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4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이죠. 중국도 최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세계 경제가 세계 경제라 할까요? 세계 전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그 작년 연말,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이라도 올 연초에 했던 그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제 2007년에 이른바 미국발 서프라임론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천문학적인 이제 재정 적자라든지 어떤 금융 완화책, 양적 확대책이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총동원해서 이제 위기를 막고 경기를 부양을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특히나 이제 그 소득 불평등, 이른바 양극화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라 할까요? 어떤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표출되는 걸 억압하기 위해서 이제 대외적인 어떤 대외적인 문제로 관심을 이렇게 쏠리게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영토 분쟁, 군사 외교 영토 분쟁.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지만은 이제 2008년 글로벌 이제 경제 위기 후에 이른바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2012년, 11년 이 무렵부터 이제, 점점 이제 그 본격이 표면화되기 시작해서 2014년에 이제 2011년에 이제 중국과 일본 간에 이제 그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표면화되고, 2012년에는 이제 이른바 남중국의 구단선 분쟁이 표면화되고 2014년에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또 2014년에 이른바 시리아 내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시리아 내전으로 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대량 이제 쏟아져 나오고 하는 이제 이른바 군사 외교적인 위기로 이렇게 이제 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경제 위기에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이제 대외적인 문제로 관심을 쏠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불평불만들이 해소가 안 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른바 경제적인 이제 문제, 정치적인 군사 외교적인 문제 또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른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2016년에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그다음에 2016년 말에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프랑스 대선이라든지 독일 총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럽에서의 이른바 극우파를 중심으로 하는 포퓰리즘이 이제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해서 뭔가 정치 위기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항상 정치하고 경제는 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이제 정치적 어떤 그 파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선거를 해서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한다든지 하면 정책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는 뗄 수가 없죠. 정책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경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원래부터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또 현실적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정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저성장으로 고착화 되고 그동안의 모든 경기 부양책이 무력화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토 분쟁이라든지 어떤 지정학적 이제 군사 위기로 조금 위기가 표면화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 위기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런 흐름 국제적인 어떤 군사 외교적인 충돌이라든지 정치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경제 문제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거냐 막 이거에 대해서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막 헷갈리고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세력들도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 세계 온 나라들이 지금 거기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일본 아베 총리도 왔다 갔다 하고 독일 총리도 왔다 갔다 하고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서로 가서 막 이제 잘 보이려고 기업들 이렇게 가서 줄 서고 또는 기업들한테 협박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이었지만 한국 역시 어땠습니까? 한국도 이제 2016년 이제 여름부터 이른바 이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물론 뭐 지금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그겁니다. 지금 4월달 동영상의 주제는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이제 발단으로 해서 이제 촛불 집회와 탄핵에 이르는 과정, 서 이제 그러면 탄핵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곧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5월달에 이제 대선 날짜가 확정됐잖아요. 대선이 치러진다 이거. 그런 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겁니다. 한국도 이미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지금 이제 시대사적인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변해 가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동영상의 주제는 탄핵과 개헌입니다. 이제 한국의 정치 문제로 특히 당장에 지금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앞으로 이제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한국이라는 나라들 한국 국민들의 생사 여타를 좌우할 정도로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그런 기로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동영상 주제는 탄핵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미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내각제 개헌이라는 이제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두 차례 글을 연재를 했죠. 연재를 하고 앞으로 한 번 더 글을 실을 예정입니다만 동영상에서도 이제 그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에서 이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훨씬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동영상을 접하셨는데 포럼의 글을 보지 않으셨다라면은 동영상을 보시고 포럼의 글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탄핵과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제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막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하려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뭐랄까요 또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좀 급하게 또 한 면도 있어서 다소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라서
뭐 여러 번은 나눠서 해도 모자라겠지만 일단은 줄이고 줄여가지고 세 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대통령제 탄핵과 개헌, 대통령제의 한계.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개헌의 필요성.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제도와 기득권의 물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동영상은 이제 이 세 가지하고 이제 경제 주제 하나 해서 4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이제 탄핵과 개헌의 첫 번째 주제로서 대통령제 한계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당해서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죠. 지금은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죠. 물론 이제 5월 초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은 또 수사가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촛불 집회 박근혜 이제 그 게이트에서 작년 7월에 게이트 여름부터일 겁니다.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반년 지나서 이제 지금 반년이 뭡니까?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면 거의 1년 가까이 가는 셈인데 1년 가까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나라가 헤매고 있죠. 만약에 야당이 지금 이제 작년 4월 달에 총선에서 170석이 넘는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더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합쳐서 170석이 됐는데, 정말로 이 야당들이 수권 능력이 있다라면, 수권 정당 또는 수권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이렇게 주도해서 전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여실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거의 지금 1년 동안 나라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공백 상태에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막 모든 걸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그 권한도 없고 실권도 없는 무슨 그 대행이라는 사람이 가서 엉망진창을 한다든지, 중국 사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력이 없는 사람이 가서 외교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진보 보수 이른바 수구 꼴통인데 좌판에 관계없이 그 나라 경영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뭐 그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간단하게나마 이제 박근혜 씨가 탄핵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작년 여름이죠. 이른바 이제 조선일보의 이제 특종 보도, 단독 보도를 시작해서 이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표면화됐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단발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이제 표면화된 것은 이른바 이제 정권 말기로 다가오면서 이제 좀 그 재집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구 언론과 이제 이른바 수구 정권이 이제 새누리당 세력 간에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이제 터뜨린 거죠. 그래서 표면화됐는데, 이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이제 내용은 최순실의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것.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휘둘려가지고 국가 기밀이나 중요 결정이나 외교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 안보나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민간인인 최순실 씨한테 정보를 이렇게 흘리고 자문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휘둘려서 정책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과 그 다음에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하는 이른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죠. 이제 이거에 터지고 이제 점점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 작년 10월 무렵부터인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됐죠.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이제 다수당이 집권당은 아니지만 다수당이잖아요. 야당은 어땠습니까? 우왕좌왕했죠. 탄핵은 반대하네. 뭐 특검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촛불 집회보다는 박근혜는 그냥 물러나면 우리가 못 본 척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대응이었죠. 초창기 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촛불 집회 물결이 거세지니까 이제 움찔했죠. 움찔해가지고 이제 촛불 집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슬슬 이제 숟가락 올리기 하기 시작한 거죠.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이제 촛불 집회가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그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심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게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헌재가 됐든 뭐 정치권이 됐든 여야 막론하고 언론이 됐든 전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민심에 도도한 그 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연말에 탄핵안을 가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헌재 심리에 들어가고, 이제 특검도 이렇게 통과했죠. 탄핵을 할 거냐, 특검 할 거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탄핵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 라고 했죠. 굳이 그걸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두 개 같이 필요한 거 있으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면 되는 거지.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비상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담아서 뭔가 전국을 이렇게 주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선도해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여기서 이 기회를 노려서 한번 집권을 해볼까, 한번 한 자리를 해먹어볼까, 더 이득을 챙겨볼까, 오로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안이 딱 가결되고 나서 이제 이제 박근혜 시기가 이제 정지되고 나니까 황교안 대행 체제를 출범시켰죠. 이게 이제 가장 야당이 수권 능력이 없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섀도우 캐비넷, 이른바 이제 그림자 내각 같은 그런 것들 평상시에 그런 정책적인 어떤 대응책이나 준비들을 쭉 해왔더라면 바로 이렇게 자기 야당이 이렇게 책임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갖고서 이렇게 뭔가 국가를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어도 추스릴 수 있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대행체제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전국을 주도하는 것은 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회에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한테 질질 끌려갔잖아요. 탄핵 하나 하는 거라든지, 특검하는 거라든지, 모든 걸 다 끌려다녔잖아요. 전부 촛불 집회 민심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서 지금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됐죠. 이른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갈라졌죠. 그럴 정도로 지금 민심이 분노가 폭발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특검이 제한장 없이 또 종료됐죠. 민심은 특검을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거였죠. 특검을 하고, 특검이 적어도 대선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때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양을 하면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도대체 뭘 합니까? 근데 어쨌든 특검이 이제 재연장하지 못하고 종료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니까 지금 이제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한중간에 사드 배치 문제가 또 첨예화되고, 뭐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지금 이제 표면화됐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 가까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엉뚱한, 이게 전혀 그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욕을 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박근혜 씨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했잖아요. 박근혜 씨만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역대 불명예 퇴진 대통령들이 이렇게 쭉 있어 왔는데, 모두가 다 새누리당 계열의 대통령들입니다. 모두가 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승만, 그러면 이제 친일 독재 정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유당 정권 때 친일 세력하고 조폭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하와이로 망명됐죠. 도망갔죠. 쫓겨났죠. 그 다음에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유신 독재를 했죠. 유신 독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죠. 많은 말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 시계 반열을 거꾸로 돌려놓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정일이라는 측근 세력한테 피살됐죠. 총 맞아 죽은 거예요. 피살된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얘들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군사 독재를 한 거예요. 완전히 삼청 교육대네 뭐네 말도 안 되는 이제 보안대가 막 국정원이고 저리 가라요. 그냥 군 보안대가 여기 막 완전히 그냥 휘젓고 다녀버린 거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를 한 거죠. 군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역시 민주화 이제 항쟁이 일어나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87년 직선제 개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YS 정부 때 군사 반란죄로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전두환은 유배당하고 노태우는 이제 징역 감옥에 가고 대통령 자격 외분의 자격을 박탈당하죠. 다 뭡니까 지금 이게 새누리당 계열 대통령들이에요. 자유당 이승만, 자유당을 이용 공화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무슨 당입니까? 당이 있었잖아요. 이혼. 그 다음에 이제 93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민주정부가 출범을 하죠. 김영삼, YS 문민정부가 YS 정부 나름대로 하나의 척결하고, 군사 잔재를 척결을 하고, 이른바 적폐 척결이죠. 금융개혁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외환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DJ는 국민의 정부라고 그래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육자회담이라든지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공적이 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경제 실패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휘둘리면서 이제 1차 투기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외환위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극복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그냥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쓰든지 땜빵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성장 전략이랄까요? 잠재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른바 붕 떠버리게 되죠. 모든 것들이. 부동산 대표적이었던 게 뭡니까? 부동산 투기, 떴다방 투기하고 카드 대란이 일어났었죠.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 그래서 이른바 동계하고 친노 간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서로 밥그릇 싸움이 나서 열린 우리당이 만들어져서 친노 세력이 그리 가고 동계동은 민주당 이런 쪽으로 하거나 아직 내부적으로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특히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가지고 정권 자체가 그냥 몰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재집권 실패를 해버린 거죠. 결국엔 어땠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김영삼, YS, DJ, 노무현 이거 다 보면은 문민, 국민, 참여 전부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주주의라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민주화는 이때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서 정치적 민주화는 했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경제 실패죠, 지금 다. 경제 실패예요. 이 경제 실패를 이렇게 삼면타를 하니까 이명박이가 사기치고 나온 거죠. 내가 경제 대통령이 하고 나온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 먹힌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가장 먼저 포퓰리스트, 이명박, 그렇게 보면은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뭐였습니까? 녹색경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녹색경제를 말했어요. 박근혜는 창조경제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실패하니까 지금 그걸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녹색 경제에서 이렇게 뭐 떠들어져 실제는 뭐였습니까? 언론 장악을 했죠. 민간인 사찰했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살해 의혹을 받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 살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 건 뭐였습니까?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해먹는 대통령이었죠. 사자방 권력형 정책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죠. 이 사람은 대통령 하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투자 사기 지금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어떻습니까? 창조경이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다들 탄핵당했잖아요. 부정선거 있죠. 근데 부정선거는 이명박과 박근혜 간에 지금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이른바 댓글 알바 국정원이라고 기무사,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뭡니까? 보훈처, 뭐 이런 데들. 권력형 부정선거죠. 예. 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등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로 해서 탄핵됐죠. 이명박은 지금 현재 뭔가 추궁을 안 당하고 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명박도 이제 추궁당해서 아마 대통령 박탈당하거나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보면은 다 지금 대통령제 해가지고 문제된 것은 이게 다 새누리당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 해가지고 이승만 때부터 노태까지는 완전 이제 독재 정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YSDJ 노무현 때는 이른바 일종의 이제 YS는 약간 이제 혼탕이죠. 이제 DJ 이제 노무현은 이제 이른바 진보 정권이죠. 일단은 뭡니까? 경제 실패예요. 경제 문제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는 이른바 독재, 과거에 이승만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그런 독재적인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른바 경제를 빙자한, 경제를 빙자한 사기 정권이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부정부패가 아주 극심에 달한, 극에 달한 정권이죠. 사자방이라든지 최순실 게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정권 자체가 해먹어 버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달라든 정권이죠. 이렇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1948년 이른바 개헌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재헌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대통령제를 70년 가까이 해왔지만 이 대통령제가 갖는 것은 뭡니까? 제왕적인 권력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 집중, 특히 한국은 더더욱 이 제왕제적인 대통령제로 돼 있어요. 헌법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어떤 사명권을 대통령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굳이 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라든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속의 독재, 아까 보셨던 독재가 쭉 이어져 왔죠. 그 다음에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 그 다음에 이제 측근 및 실세 정치, 이른바 이제 상도동계네, 동교동계네 옛날 상김시대 때 친노 비노네, 그 다음에 친박이네, 비박이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측근이나 실세 정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실패, 외환위기, 부동산 투기, 저출산 고령화 악화, 채무 폭증, 경쟁력 하락 이런 것들이죠. 일자리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쭉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게 그렇게 있었습니까? 좋은 것이 있었다면 대통령제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와서 이렇게 온 것이지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제로 인해서 막 일어난 폐해는 이렇게 뚜렷하죠. 뚜렷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오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로 흘러오고 있어요. 정치적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흘러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93년에 민주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다소 이제 진전을 보였죠. 어쨌든 간에 YS 정부도 생기고, DJ 정부도 생기고, 노무현 정부도 생기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야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모두가 다 내가 경제 대통령이야. YS도 내가 경제 대통령이야. DJ도 내가 경제 대통령이야. 사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경제 전문가네, 경제 대통령이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 떠들었어요.
근데 뭐였습니까? 결과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조리 다 경제 실패로 이명박 박근혜한테 그 권력이 넘어가 버렸죠. 정권이 넘어가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이렇게 실정이 너무 이렇게 두드러졌다 이거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지금 그 독재 반민주에서 점점 이제 권력형 부정부패 경제 문제로 관심도가 넘어오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민주주의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제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점점 경제적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가 이제 비리의 핵심 원상이 돼버리고 있다. 이거 대통령제가 그 핵심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또 한국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사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을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 정도뿐이에요. 미국도 사실은 완전한 대통령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의회의 힘을 이제 느끼고 이제 이렇게 의회가 안 움직이면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이른바 한국적인 대통령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미국은 오히려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회제입니다. 이 상원 하원의 의회제예요. 다만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이다 보니까 패권국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해진 거죠. 지금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치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고 달러 기축 통화제도로 해서 이렇게 정착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지 한국처럼 이렇게 제왕적인 형태의 어떤 대통령 권한 갖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다음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각제를 하고 있죠. 일본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도국이나 신흥국 가운데 인디아만이 유일하게 내각제를 하고 있죠. 좀 특이하죠. 프랑스도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그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원 집정부제로서 이제 내각제하고 대통령제가 혼용되어 있죠. 그래서 내치는 총리가 총괄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총괄한다. 이렇게 돼서인데 이게 이제 서로 삐그덕하고 있어요. 한 20년 동안 뒤틀렸어요. 서로 대통령당하고 총리당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서로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이원 집정부제를 한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2차 대전에서 이제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고 유럽연합에서 이제 패권을 이제 강조를 프랑스가 주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제를 조금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 내부 문제만을 생각한다면은 독일도 사실은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지만 독일을 대통령제라고 합니까? 내각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만약에 유럽연합의 맹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더라면은 대통령제는 형식에 그치고 내각제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형식이 그치. 그러나 유럽연합에서의 맹주 역할을 프랑스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좀 그 권한을 좀 강화로 그래야만 대외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무슨 그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 누구 어디 밖에다 대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상을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총리로도 충분하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부분 개독이거나 구공산국가거나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봐보세요. 전부 다 이게 독재예요. 장기 독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제왕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대통령제는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이. 그래서 독재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제, 해외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독재 국가이거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거나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통령제 이제, 한계에 대해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제 해외 사례를 봐도 대통령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동영상
탄핵과 개헌 첫 번째 대통령제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